주유 노즐 끝에서 떨어지는 이 투명한 기름 한 방울. 사실 수억 년 전 바다를 떠다니던 햇빛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방울의 가격을 정하는 유전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어요. 아주 오래전 바다를 가득 채웠던 플랑크톤이 햇빛을 머금은 채 가라앉아 수억 년 동안 눌리고 데워지면서 검은 액체, 원유가 됐어요. 이 액체는 북해 바다 및 암석 틈에서 뽑혀나와 파이프와 중류탑, 촉매 분해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 차한 휘발유가 되죠.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기름값의 정체에 관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기름 한 방울이 태어나 가격이 되기까지 그 전체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 검은 액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원유라고 하면 땅속 어딘가 깊은 동굴에 고여 있는 검은 호수를 떠올리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웅덩이 같은 건 어디에도 없어요. 시작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수억 년 전 바다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플랑크톤과 조류가 가득 떠다녔어요. 이 녀석들은 햇빛을 받아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대로 바다 밑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았죠. 그렇게 쌓이고 또 쌓이길 수백만 년. 그 위로 새흙과 모래가 계속 덮이면서 아래쪽은 어마어마한 무게에 눌리기 시작해요. 눌리면 뜨거워지죠. 이 열과 압력이 죽은 생물의 잔해를 케로겐이라는 물질로 바꿔요. 쉽게 말하면 원유가 되기 직전 단계의 유기물 반죽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 때나 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딱 맞는 구간,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좁은 창을 지날 때만 케로겐이 액체 기름으로 변해요. 지질학자들은 이걸 오일 윈도우라고 불러요. 원유가 만들어지는 딱 맞는 온도의 창문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좀 경이롭지 않나요? 이건 지구가 수억 년에 걸쳐 햇빛을 꾹꾹 눌러 저장해둔 액체 태양 배터리나 다름없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기름은 땅속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검은 호수가 아니거든요. 원유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암석, 그 미세한 틈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어요. 젖은 모래를 한 줌 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배어 나오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모래알 하나하나 사이에 기름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조금씩 위로 올라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물이 안 통하는 단단한 덮개, 점토나 소금 같은 층을 만나면 더는 못 올라가고 그 아래 갇혀요. 이렇게 갇힌 지하 공간을 트랩이라고 부르죠. 수억 년 동안 뚜껑 덮인 채 고여온 태양 에너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액체 태양이 대체 어떻게 우리 손까지 들어오게 됐을까요? 땅속 수백 미터, 그것도 깊은 바다 밑에 스며 있는 걸 누군가는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북해 한가운데서 말이죠. 북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1년 내내 잿빛 파도가 넘실대고 겨울이면 집채만한 물결이 배를 집어삼키는 험한 바다예요. 1971년 여름, 쉘이라는 회사의 지질학자들이 바로 이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어요. 셰틀랜드 제도에서 북동쪽으로 186km, 사방을 둘러봐도 육지 한 조각 안 보이는 망망대해였죠. 그런데 물속이 훤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대체 어디를 뚫어야 기름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밀은 소리였어요. 배에서 강한 음파를 바다 밑으로 쏘면 그 소리가 지층마다 다르게 튕겨 올라와요. 이 메아리를 읽으면 눈에 안 보이는 땅속 구조가 그림처럼 그려지거든요. 기름이 고여 있을 만한 자리를 그렇게 짚어낸 다음 그 위에 시추선을 세우고 드릴을 내리는 거예요. 이 드릴 작업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140m 깊이의 바닷물을 지나 그 아래 단단한 암석을 몇 킬로미터씩 뚫고 내려가야 하거든요. 드릴 끝에선 다이아몬드가 박힌 날이 돌아가고 구멍 속으로는 진흙이라 부르는 특수한 액체를 쉼없이 흘려보내요. 이 진흙이 뜨거워진 드릴을 식히고 깎여 나온 돌가루를 밖으로 밀어 올리죠. 혹시라도 땅속 압력이 갑자기 솟구치면 맨 위 안전장치가 구멍을 꽉 틀어막아요. 이게 없으면 유정이 통째로 폭발하는 대형 사고로 번지거든요. 그렇게 첫 기름이 터졌을 때 쉘은 이 유전에 브렌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브렌트는 이 지역 하늘을 나는 검은 기러기의 이름이에요. 쉘은 북해 유전을 발견한 순서대로 알파벳을 매겨 새 이름을 붙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묘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유전 아래에서 5개의 지층이 발견됐는데 그 이름 첫 글자를 위에서부터 읽으면 B, R, E, N, T. 유전 이름이 지층을 따라간 게 아니라 지층이 유전 이름 철자에 맞춰 거꾸로 이름표를 단 셈이죠. 왜 이렇게 뒤집혀 붙었을까요? 알고 보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지질학자들이 브렌트라는 철자에 딱 맞아떨어지는 스코틀랜드 호수 이름들을 골라 하나씩 끼워 맞춘 거예요.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과학의 세계에도 이런 장난 같은 순간이 숨어 있더라고요. 1976년 11월, 드디어 브렌트 유전이 본격적으로 기름을 뽑기 시작했어요. 6년 뒤 정점에는 하루에만 50만 배럴을 쏟아냈죠. 20톤짜리 유조차 수천 대를 매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이걸 감당하려고 바다 위에 거대한 플랫폼 4개를 세웠는데 그중 셋은 콘크리트 기둥 하나가 30만 톤이나 나가요. 파리 에펠탑 30개를 합쳐 통째로 바다에 박아놓은 셈이죠. 이 거대한 구조물은 노르웨이 육지에서 통째로 만든 다음 바다 위로 천천히 끌고 나와 제자리에 가라앉혔어요. 빌딩 한 채를 배로 끌어다 심은 거나 다름없는 공사였죠.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 북해 한복판, 수백 미터 아래 기름을 끌어올리며 몇 주씩 갇혀 지내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건 지구 위 직장이라기보다 외계 기지에서 근무하는 것에 더 가까워요. 이렇게 힘겹게 뽑아 올린 검은 원유. 그런데 이대로 차 연료 탱크에 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여정은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플랫폼 파이프를 타고 지표로 올라온 원유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깨끗한 기름이 아니에요. 방금 땅속에서 나온 이 액체 안에는 가스와 물이 잔뜩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 공장으로 보내기 전에 바다 위 플랫폼에서 먼저 이걸 갈라내는 작업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손님은 가스예요. 원유가 땅속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압력에 눌려 있어서 가스가 액체 속에 꾹 눌린 채 녹아 있어요. 그런데 지표로 올라와 압력이 확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탄산음료 병뚜껑을 여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거품이 확 올라오죠. 그 안에 눌려있던 이산화탄소가 압력이 풀리면서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유도 똑같아요. 지표로 올라오는 순간 녹아있던 가스가 부글부글 분리돼 나와요. 예전 유전에선 이 가스를 그냥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태워지는 가스가 한 해에 어마어마한 양이라 자동차 수천만 대가 뿜는 매연에 맞먹을 정도죠. 하지만 북해처럼 잘 다듬어진 유전에선 이 가스를 아깝게 버리지 않아요. 따로 파이프로 회수해서 유럽 가정에 가스레인지까지 흘려보내거든요. 다음은 물이에요. 원유엔 짠 바닷물 성분이 섞여 있는데 이건 분리한 다음 다시 땅속으로 되돌려 넣어요. 이렇게 가스와 물을 걷어낸 원유는 이제 긴 여행을 떠나요. 북해 한복판 플랫폼에서 셰틀랜드 제도의 술롬보의 터미널까지 무려 147km짜리 강철 파이프를 타고 흐르거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수도관이 온통 기름으로 가득 찬 셈이죠. 그런데 육지에 닿았다고 여행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세계 곳곳의 정유 공장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그 배가 보통 배가 아니에요. 초대형 유조선, 길이가 330m쯤 돼요.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길죠. 이런 배들은 몸집이 너무 커서 기름을 가득 실으면 어지간한 항구엔 접안조차 못해요. 그래서 아예 항구로 들어오지 않고 먼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부표에 밧줄을 걸어 정박한 뒤 거기서 기름을 옮겨 실어요. 수억 년 잠들어 있던 검은 액체가 이제 지구 반바퀴를 돌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 액체, 이대로는 절대 차에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유 공장에 들어온 원유는 사실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걸쭉한 검은 액체예요. 그 안에는 아주 가벼운 가스부터 끈적한 찌꺼기까지 성질이 제각각인 수백 가지 성분이 한데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걸 성질별로 갈라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정유 공장은 아주 원초적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열이에요. 원유를 커다란 가열로에 넣고 약 340도, 뜨거울 땐 370도 가까이까지 확 끓여요. 이 온도면 원유 대부분이 부글부글 끓어 증기로 바뀌죠. 그렇게 김이 오른 원유를 아파트 몇 층 높이의 거대한 탑, 증류탑 맨 아래로 밀어 넣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볼만해요. 이 탑은 아래가 제일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서서히 식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리고 성분마다 다시 액체로 돌아가는 온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다 다르거든요. 무거운 성분은 조금만 식어도 금방 액체가 돼서 아래쪽에 주저앉아요. 반대로 가벼운 성분은 좀처럼 안 식으니까 증기인 채로 계속 위로 올라가죠. 쉽게 말하면요, 화물열차 한 대에 짐을 종류별로 실어서 끓는 점 순서대로 줄을 세운 다음 저마다 내려야 할 층에서 착착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무거운 짐은 1층에서, 가벼운 짐은 꼭대기에서요. 탑 안쪽엔 층층이 얇은 칸막이가 놓여 있어서 올라가던 증기가 딱 자기 온도에 맞는 층을 만나면 거기서 이슬처럼 맺혀 고여요. 실제로 탑 꼭대기 쪽에선 프로판이나 부탄 같은 아주 가벼운 가스가 먼저 빠져나와요. 조금 내려오면 우리 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원료가 걸리고 더 아래론 등유와 경유가 자리를 잡죠. 그리고 맨 밑바닥엔 아무리 열을 줘도 끝내 안 끊는 무거운 잔사유가 남아요. 아스팔트나 선박용 중유가 되는 그 끈적한 녀석들이에요. 원유 하나가 열 하나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작 제일 많이 쓰는 건 휘발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끓여서 나누기만 하면 배럴 하나에서 휘발유는 겨우 15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열의 8은 휘발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그 많은 기름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실 중유탑을 빠져나온 성분의 절반 이상은 우리가 쓰기엔 너무 무겁고 끈적한 기름이에요. 중유나 아스팔트 원료가 되는 무거운 덩어리죠. 그런데 이걸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엔지니어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어요.
무거우면 잘라서 가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등장하는 게 촉매 분해라는 공정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길고 무거운 분자를 짧게 토막내는 기술이거든요. 화물 열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객차가 20칸씩 줄줄이 매달린 긴 열차요. 이 열차가 너무 길어서 역에 다 못 들어가면 객차를 몇 칸씩 떼어내 짧은 열차 여러 대로 나누죠. 무거운 기름 분자한테 하는 일이 딱 이거예요. 길게 이어진 탄화수소 사슬을 짧고 가벼운 휘발유 분자로 뚝뚝 잘라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르는 일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자를 쪼개려면 엄청난 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도와주는 조수가 제올라이트라는 촉매예요. 우리말로는 비석, 끓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물에 넣고 데우면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온다고 붙은 이름이죠. 이 미세한 가루가 분자를 잘라내는 반응 속도를 확 끌어올려요. 게다가 자기는 닳지도 않아서 열로 다시 살려내면 수천 번씩 다시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 기술 하나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앞에서 단순 중류만으로는 배럴에서 휘발유가 15에서 20%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버려질 뻔한 무거운 기름까지 잘라서 휘발유로 바꾸니까 이 비율이 45%를 훌쩍 넘어서요. 거의 2배로 뛴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낸 휘발유에는 아직 황이라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넣어 이 황을 떼어내죠. 황이 남으면 엔진을 갉아먹고 매연을 만드는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옥탄가라는 값을 92, 95처럼 딱 맞게 다듬어주면 드디어 우리가 주유소에서 만나는 그 휘발유가 완성돼요. 이 기술 덕분에 지금 우리가 매일 차에 넣는 딱 그만큼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억 년과 수많은 공정을 거쳐 힘들게 태어난 휘발유, 정작 그 가격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주유소 전광판에 뜨는 그 숫자, 사실 우리 동네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딱 한 단어에 닿거든요. 바로 브렌트유예요. 뉴스 경제 코너에서 기름값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사고 팔리는 원유의 약 65에서 67%, 그러니까 대략 3분의 2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값이 매겨져요. 런던에 있는 아이스라는 거래소에서 이 기준 가격이 매일 정해지고요. 지구 반대편 산유국에서 퍼올린 기름이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름이든 결국 이 하나의 잣대에 줄을 서는 거예요. 세계 기름값의 심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정작 이 이름의 주인공인 브렌트 유저는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캐의 4개 플랫폼 기억하시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요. 이 유저는 45년 넘게 기름을 뽑아 올리다가 서서히 말라갔어요. 델타가 2011년에 먼저 문을 닫았고 알파와 브라보도 2014년에 조업을 멈췄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찰리 플랫폼마저 2021년 3월 마지막 기름을 뽑고 완전히 가동을 끝냈어요. 세계 기름값의 기준이라던 그 유전이 정작 자기 자신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인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유전이 말라버렸는데 어떻게 그 이름으로 아직도 값을 정할까요? 여기에 마지막 진실이 있어요. 유전은 사라졌지만 브렌트유라는 이름은 살아남았거든요. 물리적인 기름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이 이름이 가진 신뢰와 기준으로서의 무게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브렌트 하나가 아니라 포티스, 오세버그, 에코피스크, 트롤, 여기에 미국산 WTI 미들랜드까지 여러 유전에서 나온 기름을 한데 섞은 값을 브렌트유 가격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속을 채우는 기름만 바꿔 끼운 셈이죠. 마치 이름만 남은 유령 유전이 지금도 전 세계 기름값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은 대체 언제까지 쓰이게 될까요? 이렇게 기름 한 방울의 여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우리한테 남긴 건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다음에 주유소 가격판 앞에 섰을 때 그 숫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 건 한 방울이 걸어온 2개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는 북해 암석 틈에서 뽑혀나와 배와 파이프, 증류탑을 지나 내차까지 오는 물리적인 여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방울에 값이 매겨져 세계로 퍼지는 경제적인 여정이죠. 쉽게 말하면요, 원유는 수억 년 전 햇빛을 머금은 액체인 동시에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모든 숫자의 뿌리인 셈이에요. 게다가 이 검은 액체는 연료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플라스틱, 옷을 짓는 섬유, 벽을 칠하는 도료까지 수천 종에 이르는 일상 제품이 바로 이 원유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곱씹어볼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SK와 GS칼텍스, S오일, 현대 오일뱅크를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정제 능력을 갖춘 손꼽히는 정유 강국이에요.
남의 땅에서 퍼올린 검은 액체를 들여와 가장 정교하게 갈라내는 기술.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거죠. 사실 저도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기름값이 유독 크게 뛴 어느 날, 그냥 넘기지 않고 왜 이렇게 오르는지 뉴스를 한참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국제유가라는 말만 막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 뿌리를 따라가 보니 실제로는 이미 사라진 유전 하나의 이름이 지금도 그 숫자를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뉴스 속 짧은 한 줄 뒤에 이렇게 긴 여정이 숨어 있었다는 게 준비하는 내내 신기했어요. 그러니 다음에 주유할 때 그 투명한 한 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엔 수억 년의 시간과 지구 반바퀴의 거리와 텅 빈 유전 하나가 함께 흘러들어오고 있을 테니까요. 어려운 과학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이언스 랩스였습니다.